굵은 빗방울이 저택의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천둥이 낮은 울음소리처럼 대지를 흔들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호화롭지만 차가운 거실의 풍경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졌다. 서유진은 값비싼 가죽 소파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살짝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다. 임신 3개월,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을 채운 것은 따스함이 아닌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다. 맞은편에는 남편 강민호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일그룹의 총수이자 시아버지인 강태환 회장, 우아함을 가장한 경멸을 숨기지 않는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 그리고 늘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는 시아주버니 강민혁까지. 그들은 마치 재판관처럼 유진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묵직한 유리 테이블 위로 갈색 서류 봉투를 던졌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긁는 듯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냐. 감히 강씨 가문의 먹칠을 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온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민혁이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롱하듯 흩뿌렸다. 사진 속에는 유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해를 살 만한 구도,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는 장면들이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그 사진들이 교묘하게 조작되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박미숙 여사가 날카롭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오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오해라는 거니. 근본도 없는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었는데 네가 감히 민호 몰래 딴짓을 하고 다녔다는 게 놀랍지도 않구나. 그녀의 말에는 유진의 출신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무시와 멸시였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어머님, 정말 아닙니다. 저 남자는 업무상 만난 사람일 뿐이에요. 사진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남편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제발 당신만은 나를 믿어줘. 그녀의 눈빛이 애처롭게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버지의 무거운 권위와 아내의 절박한 눈빛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남편의 침묵. 그것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즐기며 기름을 부었다. 아버지, 저 여자 뱃속의 아이가 정말 우리 강씨 핏줄이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내쫓고 저 더러운 씨앗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박미숙 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들에게 유진과 그녀의 아이는 이미 가문의 수치일 뿐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유진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혼 서류다. 여기에 도장을 찍어.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 당장 지워버려라. 감히 어디서 근본도 모를 씨앗을 우리 가문에 들이려 해. 그는 수표 한 장을 던지며 덧붙였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테이블 위로 떨어진 수표가 유진의 존재 가치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을 한 명씩 똑바로 쳐다보았다. 경멸에 찬 시아버지 조롱하는 시어머니 비열한 시아주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겁하게 고개를 숙인 남편에게 그녀의 시선이 닿았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제 아이입니다. 제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여기서 당한 모든 모욕과 수모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당신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태환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천박한 것을 당장 끌어내 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집사들이 다가와 유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꼿꼿이 고개를 든 채 그들의 손에 이끌려 현관 밖으로 끌려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퍼붓는 비가 그녀를 맞았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빗속에 내버려진 유진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비에 젖은 얇은 옷이 몸에 감겨왔고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불이 켜진 저택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꿈이자 행복이었던 곳이 이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옥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젖은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축축했다. 서유진은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낙지만 정갈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화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이소연이었다. 유진의 처참한 모습을 확인한 소연은 경악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친구의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소연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배신감, 모욕감, 그리고 처절한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소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친구의 가녀린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으며 그녀가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유진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소연을 마주보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나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야. 그들이 내게 흘리게 한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대가로 치르게 할 거야.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소연은 그런 유진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유진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뛰어난 경력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똑똑하지만 온화한 친구였다. 유진은 소연에게 노트북과 보안이 유지되는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나에게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이 있어. 이제 그걸 사용할 때가 온 것뿐이야.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유진은 곧바로 첫 번째 통화를 시작했다. 국제전화였다. 그녀는 소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유창하고 냉철한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휘하는 리더의 목소리였다. 최 실장님, 저예요. 지금부터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을 가동합니다. 서울 강일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주세요. 자산 분석, 주주 구성, 부채 포트폴리오, 그리고 강태환 일가 전체의 신상 정보까지 48시간 내로 제게 보고하세요. 통화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연락해 조작된 사진의 원본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자신의 신변 보호와 앞으로 활동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보안 전문 업체와도 통화를 마쳤다. 소연은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알던 친구 서유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유진은 소연 앞에서 복수의 첫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부당한 이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을 무기로 삼아 그들의 오만한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붕괴시킬 계획이었다.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스스로가 무적이라고 믿는 그 오만함이야. 나는 그 틈을 파고들 거야.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다. 지난밤의 폭풍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씨 가문에 버림받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널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게. 우리를 짓밟았던 자들의 폐허 위에 말이야. 그 맹세와 함께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소연의 아늑한 오피스텔을 떠난 유진의 새로운 거처는 서울 중심부의 한적한 마천루, 그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오피스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갖춘 이곳은 최 실장의 보안팀이 하룻밤 사이에 마련한 그녀의 새로운 전쟁 지휘 사령부였다. 이곳에서 유진의 곁을 지키는 소연은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닌 그녀의 법률 자문이자 가장 가까운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과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갖춘 한 남자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바로 최 실장이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깊은 존경심과 충성심이 밴 태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가 유진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순간 둘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드러났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친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유진과 최 실장의 대화를 통해 소연은 마침내 친구의 비밀스러운 과거에 대한 전모를 알게 되었다. 유진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은둔의 투자자로 알려진 에설레드 캐피털의 설립자 서진우 회장의 유일한 딸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냉혹한 금융계에서 천재라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였다. 소연이 왜 그 모든 것을 버렸냐고 묻자 유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녀는 끊임없는 압박감과 아버지의 세계에 만연한 비정한 현실에 숨이 막혔다고 했다.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던 중 만난 강민호의 소박하고 따뜻해 보이는 모습에 끌렸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배경을 모두 숨긴 채 그와의 결혼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막강한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졌다. 최 실장은 유진에게 강일그룹에 대한 1차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강민혁이 고용한 사설 탐정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문제의 사진들이 완벽한 디지털 조작의 산물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강일그룹의 재무 상태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과도한 부채와 의심스러운 역의 계좌들의 흔적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들의 견고해 보이는 성에 균열이 존재한다는 신호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소식은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에설레드 캐피털의 모든 자원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권을 유진에게 부여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세계 최고의 분석가 법률팀 그리고 사실상 무한한 자금이 그녀의 검과 방패가 되어줄 터였다. 아버지는 비록 딸의 선택을 마땅찮아 했지만 그의 핏줄이 짓밟히는 것을 좌시할 인물이 아니었다. 보고를 듣는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 팀은 시장에서 강일그룹의 회사채를 비밀리에 매입하고 다른 팀은 강씨 일가와 연결된 모든 유령 회사의 네트워크를 추적하여 자금 흐름을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감정의 흔적 없이 오직 논리와 효율만이 존재했다. 소연은 침묵 속에서 경외감에 휩싸여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알던 온화한 친구는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는 강씨 일가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순간을 상상했다. 그들은 그저 힘없는 임산부를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잠자던 거인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소연은 유진의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법률적 지식을 쏟아붓기로 굳게 다짐했다. 이윽고 유진은 강일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가 떠 있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스크린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결연한 눈동자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최 실장과 소연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나의 평범한 삶이라는 꿈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 나는 그들의 오만한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말이죠. 전쟁의 목표는 정해졌고 장군은 자신의 군대를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 지옥 같던 그날 밤 이후로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은 이제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왔지만 그녀에게서 이전에 찾아볼 수 있었던 부드러운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권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가들이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이제 치밀한 전략으로 변모했다. 유진은 최 실장과 함께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을 검토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지난 한 달간 분석한 강일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표면적으로는 건실해 보이지만 강민혁의 비자금 창구로 사용되는 흔적이 보이는 건설 자회사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작은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공격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심하게 세워졌다. 이것은 치명타가 아닌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탐색전이었다. 유진은 언론의 주목을 끌 만큼 자극적이면서도 강태환 회장이 그룹 차원의 위기 대응팀을 가동할 정도는 아닌 정보를 선택했다.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하여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였다. 선별된 정보는 기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깔끔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되었다. 부풀려진 공사 비용, 강민혁의 친구들이 소유한 유령 회사에 발주된 의심스러운 계약 내역 등이 포함되었다. 정보 유출은 추적이 불가능한 여러 단계의 암호화 채널을 통해 대기업의 특종에 목마른 몇몇 중소 경제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포탄이 터졌다. 한 인터넷 뉴스 포털에 올라온 작은 기사였지만 곧 다른 매체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강일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고 강씨 일가의 긴급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다. 강민혁은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돈과 압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고 큰 소리쳤다. 강태환 회장 역시 장남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실제 비리보다는 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갔다는 사실 자체에 더 불쾌했다. 그는 홍보팀에 형식적인 부인 성명을 발표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다루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주가의 소폭 하락은 일시적인 시장의 동요일 뿐이라고 그들은 치부했다. 단 한순간도 이 배후에 서유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민호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나 형과는 달리 그는 유진의 능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혹시 그녀가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싹텄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렸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갇힌 그는 어떤 행동도 어떤 발언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의 오만한 질주를 그저 방관할 뿐이었다. 한편 유진의 사령부에서는 강씨 일가의 모든 대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언론 통제 시도 주가 변동, 심지어 기술팀이 가로챈 내부 통신 내용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유진은 강태환 회장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그들은 지금 성가신 파리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림자 속에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첫 번째 탐색전은 성공이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안일함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확이었다. 유진은 다시 메인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이제 강씨 일가의 역의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관계도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다. 유진의 지휘 아래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다. 그녀와 최 실장의 정예 분석팀은 이제 단순한 공개 정보를 넘어 강일그룹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정교한 해킹으로 확보한 내부 예산 보고서와 역의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대조하며 그들은 거대한 비리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진의 천재성이 빛을 발했다. 그녀는 베테랑 분석가들도 놓치는 미세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추악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일그룹의 눈부신 성장은 건설 자회사를 비롯한 여러 사업체를 통해 조성된 거대한 비자금에 의해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이 검은 돈은 정관계 로비, 뇌물 공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규모 주가 조작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 모든 불법 계획의 설계자는 강민혁이었고 아버지 강태환 회장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디지털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유진은 검찰에 제출할 결정적인 물증, 즉 서명이 담긴 문서나 비밀 장부 같은 것이 필요했다.
그녀의 팀은 내부 정보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냈다. 수십 년간 회사에 충성했지만 최근 승진해서 강민혁의 측근에게 밀려나 환멸을 느끼고 있던 김 부장이었다. 그는 회사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진은 김 부장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선했다. 그녀는 그를 협박하는 대신 그의 양심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에 호소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일이 거대한 사기극에 이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과 신변 보호는 물론 한때 사랑했던 회사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제안했다. 격렬한 내적 갈등 끝에 김 부장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부터 김 부장은 유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비밀장부의 사본이 중 계약서 원본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들을 몰래 빼내기 시작했다. 이 증거들은 강씨 일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스모킹건이었다.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그들의 관에는 새로운 못이 밝히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강민호는 깊은 죄책감과 의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첫 번째 언론 보도 이후 회사의 감도는 뒤숭숭한 분위기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유진의 비상한 머리와 헤어지던 날 그녀가 남긴 서늘한 경고를 떠올렸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용서를 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결국 절박해진 민호는 유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이소연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한 소연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유진이 이곳에 없으며 그와 어떤 연락도 원치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대답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녀를 찾을 자격 당신에겐 없어요. 소연의 말에 민호는 완전히 패배한 채 고독하게 발길을 돌렸다. 한편 유진의 팀은 마침내 완벽하고 파괴적인 증거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김 부장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전달해 온 것이었다. 유진은 강씨 일가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화살표들로 가득 찬 전략 보드 앞에 섰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소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때가 됐어요. 법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신호를 보내죠. 이제 폭풍우는 그들을 향해 갈 거예요. 한국거래소의 전광판은 평소와 다름없이 숫자로 반짝이고 있었다. 강일그룹의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고 강씨 저택의 강태환 회장은 몇 주 전에 사소한 언론 소란이 완전히 잊혔다고 믿으며 오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강민혁은 새로운 인수합병 계획을 짜며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다. 그 누구도 다가오는 금융의 태풍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진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결전의 날이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작전 개시를 승인했다. 서울, 뉴욕, 홍콩에 흩어져 있던 그녀의 팀들이 초 단위로 동기화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이소연 변호사 역시 모든 법률 서류를 손에 쥔 채 명령을 기다렸다. 유진의 신호와 함께 에설레드 캐피털의 트레이더들이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매입해 두었던 강일그룹의 회사채를 시장에 일제히 쏟아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에는 즉각적으로 강일그룹의 재무 불안정성에 대한 경고 신호가 퍼져나갔다. 이어서 그들은 복잡한 파생 상품을 이용해 강일그룹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체결했다. 금융 공격이 시장의 초기 혼란을 야기한 바로 그 순간
2단계 작전이 개시되었다. 유진의 팀은 익명으로 비밀 장부 녹취록, 비자금 흐름도 등 모든 증거 자료 꾸러미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에 동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요약된 버전의 자료가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 뉴스 통신사로 보내졌다. 뉴스는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강일그룹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혐의. 기사는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내부 문건을 인용하며 매우 상세했다. 이는 조직적인 금융 공격과 맞물려 파국적인 투매 사태를 촉발했다. 강일그룹의 주가는 속절없이 곤두박질 쳤다. 연이어 하한가를 기록하며 여러 차례 거래가 중단될 정도였다. 강일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투자자들의 공황적인 문의가 빗발쳤다. 강태환 회장은 고함을 지르며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평소 방식인 압력과 부인은 명백한 증거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강민혁은 유출된 자료가 자신의 비밀 장부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미친 듯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압도적인 증거와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당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결정적이었다. 오후 늦게 모든 뉴스 화면에 속보가 떠올랐다. 검찰, 강일그룹 비자금 혐의 공식 수사 착수, 본사, 압수수색 임박. 이 발표는 강일그룹의 몰락에 쐐기를 박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진의 사령부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뉴스 속보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지켜보고 있었다. 환호성 대신 조용하고 서늘한 만족감만이 공간을 채웠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배를 감쌌다. 그녀는 방금 거인을 쓰러뜨렸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것을 도려내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한편 강민호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몬 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가족 제국을 보고 있었다. 뉴스 화면 속 아버지의 분노에 찬 얼굴과 형의 공황에 빠진 표정이 빗속에서 눈물 흘리던 유진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침묵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와 형만큼이나 죄가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강일그룹 본사 앞으로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며 건물로 들이닥쳤다. 직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고 수사관들은 서류 상자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쉴 새 없이 밖으로 실어 날랐다. 이 모든 장면은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강씨 가문의 공개적인 망신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었다. 압수수색은 시장의 신뢰에 밝힌 마지막 못이었다. 다음 날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강일그룹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공시가 떴다. 사기 규모의 겁을 먹은 주거래 은행들은 즉시 막대한 규모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자금줄을 끊었다. 스캔들과의 연관을 두려워한 오랜 사업 파트너들은 줄줄이 장기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던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갇혀 과거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수년간 뇌물을 주고 지원하며 관리해온 정재계의 막강한 인맥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차가운 거절에 부딪히거나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강했던 영향력이 왜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인맥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바로 유진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이었다. 최 실장과 에설레드 캐피털 팀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권력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그들은 강 씨 일가의 범죄에 연루된 증거를 제시하며 선택지를 주었다. 강일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몰락하거나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글로벌 세력 앞에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를 택했다. 강씨 저택의 분위기는 절망과 상호 비난으로 가득 찼다. 가문의 부와 지위가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박미숙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유진이 가문의 저주를 퍼부었다며 악을 쓰다가 이 사태를 막지 못한 남편의 무능함을 비난했다. 완벽하고 강력했던 가족이라는 허울이 추악한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이윽고 절정의 순간이 닥쳤다. 검사들이 횡령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강민혁에 대한 체포 영장을 들고 저택에 들이닥쳤다. 그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그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에게 비겁한 비명을 질러댔다. 장남의 처참한 모습을 본 박미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강태환 회장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어설픈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정밀함을 가진 적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요새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홀로 거대한 서재에 남겨진 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권력은 사라졌고 인맥은 끊겼으며 후계자는 감옥에 갔다. 그는 행복했던 시절에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한 가닥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임신한 아이를 빗속으로 내쫓았던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가. 그 질문은 대답 없이 텅 빈 서재를 맴돌았다. 압수수색으로 폐허가 된 강일그룹 본사, 자신의 텅 빈 사무실에 강민호는 홀로 서 있었다. 가족의 유산이 남긴 잔해들 속에서 충격은 가시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비겁함과 침묵이 이 모든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아버지의 제국이 부패의 토대 위에 세워졌고 형은 범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속죄와 진실을 향한 절박함에 이끌려 민호는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늦은 밤 폐쇄된 형 강민혁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검찰이 놓친 민혁의 개인 컴퓨터에 접속했다. 그 안에서 그는 유진이 업무 미팅을 하던 원본 사진 파일들과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사설 탐정과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쥔 민호는 황량한 저택에 있는 아버지 강태환 회장과 마주했다. 그는 격렬한 논쟁 대신 차갑고 조용한 대립을 택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을 때 강 회장의 침묵은 긍정의 대답이었다. 그 순간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섰다. 그는 거짓과 잔인함 위에 세워진 강씨 가문의 이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선언했다. 민호는 가족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은폐나 법적 다툼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유진과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뿐이라고 말하며 그는 한때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채 저택을 나섰다. 슬픔과 뒤섞인 기묘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다. 유진에게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다. 절박해진 민호는 이소연의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는 애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찾아낸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 좀 유진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걸로는 부족하겠지만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본 소연은 만남을 주선했다. 민호는 유진의 펜트하우스 사령부로 안내되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주한 유진은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하고 있었지만 한때 공유했던 사랑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호화로운 사무실과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두 사람의 세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뼈저린 후회까지. 그는 가족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다시 받아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유진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의 고백을 끝까지 들었다. 그가 가져온 증거는 유용했지만 그녀의 팀이 이미 밝혀낸 사실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참회라는 행위 그 자체였다. 그녀는 즉시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둘러싼 얼음벽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녀는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법정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말했다. 민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검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떠난 후 유진은 홀로 남아 배를 감쌌다. 그의 고백이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정의 구현에 새롭고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재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었다.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진 강일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무거운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은 임원들과 주주들은 회사의 잔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강태환 회장 역시 늙고 패배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마지막 남은 통제권이라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최 실장과 이소연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팀에 둘러싸인 서유진이 들어섰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즉각적으로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며 충격적인 침묵을 자아냈다.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차가운 시선은 그들이 기억하던 수치심에 떨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한 임원이 그녀의 참석 자격을 문제 삼으며 나섰다. 그러자 최 실장이 앞으로 나와 침착하게 선언했다. 그의 회사 에설레드 캐피털이 강일그룹의 부도 채권 대부분을 인수하여 회사의 청산 또는 구조 조정에 대한 제1의 결정권을 가진 최대 채권자가 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공식 대표자가 바로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강태환 회장은 잿빛이 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며 마침내 자신이 상대해 온 적의 정체를 깨달았다. 유진은 연단에 섰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차분하고 체계적인 어조로 강씨 일가가 저지른 부패의 전모를 남김없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비밀 장부역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경영자라는 강태환 회장의 신기루 같은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쇄했다.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공개되었다. 그것은 강민호가 제공한 녹음 파일로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이 유진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과
그녀의 뱃속 아이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화였다. 그들의 잔인한 말들은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기업 범죄의 문제를 넘어 최고 수준의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파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인 공개적 망신에 직면한 강태환 회장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며 일어서서 유진을 향해 독사 같은 년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폭발은 힘이 아닌 패배한 왕의 처절한 울부짖음일 뿐이었다. 그가 유진에게 달려들려 하자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해야만 했다.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가 제압되기를 기다린 후 그녀는 다시 이사회를 향해 말했다. 채권단을 대표하여 강태환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그의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는 불과 몇 분 만에 회사와 명예, 그리고 부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회의가 혼돈 속에서 끝나갈 무렵 유진은 회의실 뒤편에 서 있는 강민호를 보았다. 그는 약속대로 검찰의 모든 것을 증언했다. 방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진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정이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선택에 대한 인정. 유진은 강씨 가문의 제국이 남긴 잔해를 뒤로하고 회의장을 걸어 나왔다. 전쟁은 끝났다.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그녀는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꼈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었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복수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길을 열었다. 강씨 가문의 부패와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몇 달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서울의 한 병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특실에서 서유진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휘몰아쳤던 폭풍우는 먼 기억처럼 아득했고 지금 이 공간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주는 조용한 기쁨과 평화로 가득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며칠 후 이소연이 축하 선물과 함께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강씨 일가의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다.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은 그들의 수많은 범죄 행위로 인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문의 재산은 부채와 벌금을 갚기 위해 모두 압류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평생을 부와 지위의 의지에 살았던 박미숙 여사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다. 유진은 강일그룹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설레드 캐피털을 통해 회생 가능한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였던 김 부장을 고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윤리적인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여 회사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 과거의 부패를 상징하던 강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기치로 내건 Y1 글로벌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강민호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그의 전적인 수사 협조와 증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진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경영진이 아닌 새로운 회사의 해외 지사 말단 사원으로서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였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틈틈이 아들을 보러 왔고 유진과의 관계는 직업적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의 끈을 남겨두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다. 그는 손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녀의 승리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이번 위기를 통해 한때 소원했던 부녀 관계는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뉴욕으로 돌아올 것을 권했지만 유진은 서울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찾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민호가 다시 아들을 보러 병원을 찾았을 때 어색했던 공기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작고 소박한 선물을 가져왔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벅찬 사랑과 후회가 담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은 마침내 그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들에게는 자신의 실수를 속죄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Y1 글로벌의 CEO가 된 유진은 밝고 현대적인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회사는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환하게 웃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다보았다. 고통과 배신 싸움과 승리로 가득했던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잿더미 위에서 더 나은 것을 창조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나 전략가가 아닌 아이를 위해 힘과 진실성의 유산을 쌓아가는 어머니이자 리더였다. 그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